예. 자, 22대 국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꿔야 될 역사 속의 적폐들 정말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인천 미추홀구 관내 투표함 실종 사건 먼저 이야기하고 22대 국회 이야기, 최혜병 특검 이야기, 피의자 윤석열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2주 연속 나오십니다.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신상길 대표님 방송을 보면 무슨 개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음모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합리적 의심이죠. 저쪽에 뭐 황교안 같은 사람들, 민경훈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숫자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수년 동안 이걸 연구해서 잡은 맥 속에는 진짜 미분리표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조직적 무슨 뭐 부정선거 이런 개념보다는 투표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것도 대선 패배랑 아주 연관이겠더라. 그렇게 하려 그러면 모든 선거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표 상황표 전량을 입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나 전국의 지역 선관위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일단 다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엑셀표로 넣어서 분석을 해야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우리 대표님밖에 없는 듯. 뭐 그렇습니다. 야, 자, 근데 여러분이요, 그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뭐냐, 진실의 길이라고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개표 상향표를 입수해가지고 분석하는데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국민은행 816937-04-007606 우리은행 1005-302-004971 화면에 보이시죠? 예금주 민진미디어고요. 자, 저번에 신상철 대표님 관련해서 새날에서 좀 후원 요청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상철 대표님을 돕겠다.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이고 뭐고 사실은 프레임에 안 빠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진영이. 용감하게 붙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신상철 TV라고 채팅창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죠.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남영희 후보. 남영희 후보는 새날 식구였고요. 네. 고정 출연자였고 4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온갖 화살 다 맞았죠. 예를 들어서 여전사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이게 다 윤석열 뭐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온갖 공격들을 퍼부어대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맞습니다. 그런 여전사신데 그래서 우리들이 남영희만큼은 현역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두 번 연속 박빙으로 네. 낙선하게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표 당일날도 미추홀구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분석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죠.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도 170표 차이로 억울하게 그죠? 예. 네, 초박빙 상태에서 그리고 이번 선거도 1,025표. 그래서 개표 상표 전량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또 관내 사전 투표함 그 실종되었던 그 사항을 전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다 압승이라고 알고 있어요. 22대 총선이. 근데 대표님은 압승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응. 일단은 말이죠. 지난 이번 총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힘 쪽에서는 100석,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
100석 확보를 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인 거죠. 뭐 승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미분류표에 대한 부당한 분류가 여전히 존재했다. 그런데 사실은 100석 확보를 저지선 확보를 위한 목표를 뒀지만 훨씬 더 108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출구조사는 92석이 나온단 말이죠. 국힘은. 그럼 실제로 데이터에 비해서는 16석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패배할 8곳을 승리로 바꾼 결과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주요 박빙 지역 개표 결과를 한번 리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부산 사하갑 같은 경우에 전자 개표기는 49.81대 50.19였습니다. 예. 전자 개표기 당시에서부터 개표 상황표에 미분류표 쪽으로 정상적으로 기표된 표들이 미분류표 쪽으로 많이 보내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다 확인을 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의 이 비율도 이것이 팩트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미분류로 갔느냐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럼 부산 사하갑 최인호 후보인데 49.81대 50.19 이 상황이 실제로는 우리 출구조사에서도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이겼는데 전 미분류표로 보내는 바람에 49.81대 50.19로 이렇게 나타났을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이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했는가 보십시오. 40.82대 59.18입니다. 확연하게 차이나 20% 정도 차이 납니다. 거의 초박빙 49대 50이면 5대 5거든요. 50대 예. 50. 50대 50인데 미분류표는 4대 6으로 분류한 겁니다. 40.82대 59.18. 이게 부산 사갑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 북구을의 경우 여기는 이제 정명희 후보인데요. 전자개표기는 47.61대 52.39. 그러니까 48대 52죠. 근데 미분류는 39.35대 60.65. 이것도 4대 6입니다. 40%대 60%.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미분류표에 부당한 분류가 있었고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 아닙니까? 49.18대 50.82 초박빙이죠. 예. 49대 51이니까. 근데 미분류표는 41제 40.58대 60. 이것도 4대 6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부산 진구 47.5대 52.45. 예, 여기는 48대 52인데 미분류표는 34.14대 65.86. 이건 더 심하네요. 34대 네, 60. 네. 더 심하죠. 이거는 부산의 서은수 후보입니다. 예. 예, 그다음 부산 강서구 이거는 김도읍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성환 후보 또 한 곳인데 전자개표는 44.64대 55.36, 44대 55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미분류표는 35대 65입니다. 34.9대 65.1. 그다음 부산 사상구 여기는 배재정 후보죠. 46.69대 53.31. 예, 전자개표기는 그런데 미분류표는 36.71대 63.29 무려 10%나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자개표에 비해서.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구 여기는 전자개표는 45.5대 54.45. 여기가 그 해운대구는 그 윤석열 그 검찰 식구인 주진우 후보가 국힘 후보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36.5대 63.48, 37대 63으로 미분류표를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경남 창원 진해구 여기는 황기철 후보 해군 참모총장 출신 아닙니까? 전국에서 제일 득표 차가 적은 곳입니다. 예, 전자개표기는 49.98대 50.02 박빙 초박빙이지 않습니까? 와. 49.98대 50.02 그런데 미분류표는 39.12대 60.88 4대 6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압승이 아니란 말이 맞네요. 예. 다 도둑질 맞은 느낌? 그렇죠. 그다음 서울 마포가 여기는 49.83대 50.17 예, 49 초박빙이 아닙니까 여기도 네. 그죠? 49대 50 그런데 43.23대 56.77로 미분류를 분류해서 43대 57로 분류를 했고요. 이거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그다음 서울 용산구 강태웅 후보 47.72대 52.28인데 미분류표는 41.33대 58.67 여기도 4대 6으로 분류를 예. 했죠. 그리고 충남 서산 태안군 여기는 조한기 후보 여기서는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미분류표죠. 정상적인 기표된 조한기 후보의 표가 미분류표로 흘러가는 맞아요. 그 영상이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죠. 예. 나왔던 곳입니다.
전자개표는 43.69 대 56.37인데 31인데 미분류표는 36.45 대 63.55로 분류를 했고 오늘 말씀드릴 인천 미추홀구 49.74 대 50.16 초박빙 근데 미분류표는 41.93 대 58.07 그래서 4대 6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14개 자료를 전부 통계를 내면요 미분류표는 40대 60입니다. 4대 6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저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의 그 더 플랜이라는 예. 프로그램 거기서 K 값이라고 했던 개념 있지 않습니까? 1.5. 그 1.5라는 것이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 그다음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 거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그 1.5라는 개념은 민주당에 비해서 저쪽 보수 쪽의 표가 1.5배 많다. 미분류표를 1.5배 많이 분류를 해줬다. 지금 그겁니다. 40대 60으로 분류한 것은 1.5배지 않습니까? 여전히 K값은 1.5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거는 전자개표기를 활용을 해서 미분류표 조작을 하려 그러면 그 정도 값이 적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빙 상태에서 변수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의 경우는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값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박빙 상황, 그렇죠. 과거에 문재인, 박근혜, 이번 대선 그 이재명, 윤석열, 그다음 이번 총선, 초박빙 지역들 모두 유사한 패턴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분류표를 조작을 해서 기존에 전자개표기 나온 값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 정도 값을 투입을 해야 이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구조사하고 바뀐 곳이 18곳인데 그중에 16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과가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출구조사로 나왔다면 208석이죠. 208석. 그렇죠. 야권 208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승이라는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근데 진짜 인천 미추홀 같은 데도 초박빙인데 40대 60 이렇게 미분류표가 바뀌었다 그러면 미분류표 때문에 당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대선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봤지 않습니까? 24만 표인데 미분류표는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자. 197만 표였죠 대선 때. 네, 197만 표. 자, 그러면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관내 사전투표함 실종 사건. 이게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들어갔지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녁 한 10시 개표를 하던 당일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선관위에서 이제 장내 아나운서 멘트를 합니다. 지금부터 관외 사전선거함을 개함을 하겠습니다라고 멘트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 가져온 박스를 보니까 4번 함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남바포 4번 함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영희 후보 측의 참관인들은 관내 사전선거함이 7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1, 2, 3, 4, 5, 6, 7 7개의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1, 2, 3번은 없이 바로 4번 함부터 개함을 하겠다고 하니 1, 2, 3번 어디 갔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없는 거예요. 박스가. 그 4, 5, 6, 7만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 하고 지금 찾는 작업을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계속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찾는 신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간 시간이 무려 5시간입니다. 5시간 동안 혼선을 겪다가 결국은 일단은 개표는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남영희 후보 측에서도 한발 양보를 해서 일단 4, 5, 6, 7을 개함을 합니다. 그래서 4, 5, 6, 7번을 개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 되어서야 선관위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한 게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에 박스를 찾았다고 했는데 투표함 자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이미 개표를 해보니 데이터가 이렇더라 하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직개표를 살펴보았더니 이미 그 전날 어디선가 개표를 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예.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개표한 모든 결과를 끝날 때까지 다 볼 때까지 1, 2, 3번 함을 어딘가 은폐시켜 놨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1, 2, 3번 값에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일단 개요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투표함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도 이번 선거는 무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 무효죠. 그래서 1, 2, 3번 함이 어디 있는지 찾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관외 사전 선거함뿐만 아니라 저 인구수가 많은 투표인 수가 많은 관내 사전 선거함이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를 했고 그만큼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모든 후보뿐만 아니라 선관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남갑의 추미애 후보 쪽 그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 우선 그러면은 미추홀구 관내 사전 투표함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었던 관내 사전선거 1번에서 3번 함을 개표한 결과표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첫 번째 박스입니다. 첫 번째 관내 1번 함은 언제 개표가 됐냐면 20시 53분 03초에 개표가 됐습니다. 기기번호 4086입니다. 그 위에 시각 위에 기기번호라고 있죠. 예. 그 기기번호가 4086입니다. 지금 관내 1, 2, 3, 4, 5, 6, 7 모두 다 기기번호 4086에서 개표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녁 8시 53분에 벌써 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시 조금 지난 시간에 지금부터 관내 사전선거함을 개표하겠다라고 아나운스멘트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 시간에 민주당 참관인, 국힘 참관인들도 이걸 못 봤습니다. 참관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개표를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20시 53분 03초에 예. 개표를 한 거예요. 어디서 똑같은 4567 나중에 4567 개표를 한 바로 그 기계에서 이미 미리 한 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히. 그게 바로 1번 함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표를 한 상태로 결과를 공표하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고 그대로 자신들이 보관하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값뿐만 아니라 박스까지도 투표함까지도 모처로 이동시켜 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의 결과가 이렇고요. 아이고. 자, 관내 2번 볼까요? 그 다음 걸 보면 21시 37분 19초에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예. 예, 아까는 20시 53분이었고요. 이번은 21시 37분이죠. 두 번째 함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밤 예. 9시 37분에 예. 열었더니 1158대 7799, 21대 2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두 개를 열어봤죠. 그다음 하나는 22시 11분 이것도 관내 사전선거함을 개함한다고 멘트를 하기 전 시각입니다. 세 번째 함도 22시 11분에 22시 11분 56초에 열어봤습니다. 열어보고 이 결과값을 알고 상태에서 1, 2, 3번 함을 이 데이터 값과 함께 조용히 은폐시킨 거죠. 모처에 어딘지는 모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이후에 지금부터 관내 사전선거함을 열겠습니다라고 하고 4번 함을 가져오니까 그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1, 2, 3번 어디 갔어? 1, 2, 이렇게 된 3번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때부터 실종 사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느라고 난리를 치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나중에 4번 함부터 개표를 했죠. 4번 한번 볼까요? 지금 1, 2, 3번은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지만 4번은 23시 19분 30초에 4번 함이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번 함을 열고 그리고 5번 함은 23시 49분 43초에 5번 함을 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정 넘어서 00시 24분 54초에 관내 6번 함이 개함이 되고 그 다음에 관내 7번 함은 00시 36분 53초에 해서 4567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4567이 열리고 난 후에 이 개표 결과를 보고 자기들은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1, 2, 3번을 미리 다 개함을 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고 또 이 이후에도 또 개표되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표된 최종 결과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 1, 2, 3번을 은폐시켰던 그 1, 2, 3번을 포함을 시켜도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내놓은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1, 2, 3, 4, 5, 6, 7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 관내 1번. 예. 관내 1번 보면 20시 53분 03초에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남영희 후보가 1076표입니다.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는 876. 이거는 전자개표 결과예요. 예. 그런데 미분류표는 15대 21로 분류했습니다. 예.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죠. 예. 1076대 876인데 15대 21로 분류를 한다? 자, 2번도 볼까요? 관내 예. 2번. 1158대 779인데 21대 22로 분류했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예? 남영희 후보가 지금 거의 400표 이상 앞서고 있는데 미분류표는 왜 윤상현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3번함도 볼까요? 3번함 1124대 820인데 13대 17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 4번함을 볼까요? 1117대 812 여기도 300표나 앞서는데 12대 27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죠. 뭔가 계속 벌충해지는 느낌. 그다음 관에 이거는 거의 이삭줍기입니다. 예. 이삭줍기. 뭐 빗자루로 쓸어담기. 그 던지기 수법, 던지기를 해서 던져넣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5번 함도 1098대 826인데 18대 24로 분류를 했죠. 예. 6번 한번 보십시오. 1142대 799인데 19대 25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당하게 분류를 했죠. 예. 그다음에 7번 함을 보면은 141대 117인데 4대 4로 분류를 했죠. 4는 동일한 숫자지만 141대 117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내 사전 선거 한 7개만 보더라도 부당하게 편중되게 분류를 했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관외 사전 1번부터 3번 함을 비밀리에 사전에 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참관인도 없이 참관인도 자신들끼리. 없이 참관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고, 그다음 1번에서 3번 함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개표 결과와 1, 3번 함을 특정 구역에 가져가서 은폐를 했다. 그리고 최종 결과 확인 후에 이길 오전에 공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네. 저건 팩트예요, 여러분. 의혹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한번 보면 이거는 하남갑 추미애 후보는 당선됐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가 출마했던 하남갑 케이스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갑은 추미애 후보가 최종 개표 결과 계속 집니다. 계속 지고 있다가 새벽 1시 55분에 관외 사전 선거함이 열리면서 8,056대 5,828로 무려 2,200표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1시 55분에 역전이 됩니다. 예, 역전이 되고 최종적으로 그 이후로 위례동, 그다음에 신장 이동의 관내 사전, 덕동 이동의 관내 사전 등이 개표가 된 이후에 최종 1,505표 승리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외 사전 선거함이나 관내 사전 선거하면은 민주당 후보의 표가 많다라는 사실을 선관위도 알고 국힘 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전될 수 있는 이러한 위기감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예, 예. 그러면 미추홀구의 남영희 후보 쪽에서는 1, 2, 3번 박스 7개 중에서 1, 2, 3번을 어딘가 숨겼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미리 다 출력을 해본 뒤에. 그런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그 데이터 자체를 변조한 느낌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면 조작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없지만 어떻게 되나 결과까지 보자.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추미애 후보 개표 이 기간은 새벽 1시 55분 아닙니까? 예. 근데 남영희 후보는 그 전날 저녁 8시 9시 때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럼 인천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관내 사전 선거함의 이러한 문제가 이 수도권의 왼쪽 끝에 있는 인천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하남이나 똑같은 공유한 마지막 그에 이런 변수를 줄 수 있는 문제를 공통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추미애 후보 캠 이쪽에서 이렇게 박스 7개 중에서 3개를 어딘가 꼽을쳐 둔다든지 아니면 3개를 미리 해보고 나중에 변수를 한다고 하면 추미애 후보가 낙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남시 가백 참관인들은 상당히 참관을 잘했다. 그러한 짓을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하남갑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남시 갑에서도 인천 미추홀구와 같이 박스 7개로 장난을 치는 일이 있었다면은 추미애 후보가 낙선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하남시와 인천 미추홀을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노란색 바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초록색 바탕이 있죠. 예.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파란색, 그다음에 분홍색 네 개의 색깔이 있죠. 예. 이 각각의 색깔은 뭘 의미하냐면 동일한 기계입니다. 음. 즉 여기는 하남시 갑과 을에는 기계 4대를 썼는데 예. 다시 한번 앞에 하나 보죠. 노란색 바탕은 하나의 기계 4129번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초록색은 4144번 기계예요. 그럼 한 기계를 가지고 분홍색 바탕이 있고 하늘색 바탕이 있죠. 예. 이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 값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분홍색 바탕 값은 갑입니다. 하남시 갑. 근데 파란색 갑은 을입니다. 즉 갑과 을을 뒤죽박죽해서 갑을 개표했다, 을을 개표했다, 갑을 개표했다, 을을 개표했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인터넷 값은 어느 걸 처리를 하든 상관이 없지만 참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기계에서 우리 후보가 개표가 되는지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진짜. 자, 기계가 4대면 1번, 2번 기계는 갑에서 하남시 갑을 개표를 하고 3번, 4번은 하남시 을을 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미추홀도 똑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도 갑을 섞어버려요. 개표를 하면서. 그럼 하나의 기계에서 갑을 개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을 지역구를 개표를 했다가 또다시 갑을 개표했다가 을 개표 이렇게 하면은 참관인들이 못 따라잡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관인들 입장에서는 아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가 교육도 보다라고 안 돼 생각을 하는 있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남영희 후보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표하는 데가 어딨냐. 이렇게 한 기계에서 갑, 을을 섞여서 막 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참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예. 이렇듯 이 선거에서는 참관인들이 참관을 방해하는 행위도 얼마든지 이렇게 저질러지고 저는 이 전산 데이터에 처리되는 특성으로 봤을 때 선관위나 집계부 이런 데는 업무상의 별 문제는 없지만 참관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혼선을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참관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역시 갑과 을을 섞어서 개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하남 갑과 인천 미추홀을 대비해서 분석을 하면 그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네요. 근데 진짜 4대가 있으면 2대는 갑 쓰고 2대는 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인천 미추홀구 전체 체육관 같은데 모아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왕창 뭐 한 곳에 갑을 네.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죠. 일단은 이 뭐 어쨌든 간에 뭐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뭐 대학 동기니까요. 참, 네. 야,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의 전체 개표 결과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자, 관내 아까 7개 보셨잖아요. 네. 관내 사전선거 7개만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체 6,856대 5,029로 남영희 후보 쪽이 한 1,800표 정도 많게 나옵니다. 1,830표 정도 많은데 자 6,856대 5,029인데 미분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102대 140이잖아요. 예. 이게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모집단과 부분집단의 어떤 연관성도 없고 정치 성향이나 나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면 그 비율이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통계적 원리인데 6,856대 5,029인데 102대 140이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해보면 6,856대 5,029는 57.7대 42.3입니다. 비율이. 그러면 지금 미분류표가 102, 140을 합치면 242표거든요. 미분류표 242표를 이 두 후보가 나눠 가진다면은 140대 102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통계 원리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충 하나 해드리면 대선 때 그랬단 말이에요. 호남은 거의 정확하게. 호남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얻은 표만큼 무효표도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손떨림 가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인 가설. 예. 노인 가설. 그러니까 노인들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랬을 거야. 근데 호남은 정상으로 나오고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윤석열이 보통 한 60대 40% 가져갔죠. 그렇죠. 대략.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미분류표가 지금 선거 관리의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호남에 왜 그렇게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호남 쪽에서는 그러한 조작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아예 시도 안 했을 가능성, 또는 호남 지역의 선관위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거부했을 가능성,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그 비율대로 한다면 남영희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140대 10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영희 후보 입장에서는 140개 정도의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 102가 되면은 마이너스 38 아닙니까? 그다음 윤상현 후보는 102가 돼야 되는데 140이 됐으니 플러스 38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표 상황표 한 장에서 76표 차가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 값이 51개, 그죠? 51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1, 2, 3, 4, 5, 6, 7, 7개의 관외 사전함을 한 결과에서 76표 차가 여기서 빼앗겨 버리면 다른 데에서도 계속 이삭죽기 방식으로 결국 1025표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그냥 모은 이삭죽기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미분류표에서 이런 조작을 하면 무효표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무효표는 만드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손가락에 인주만 묻혀도 무효표는 다량 만들 수 있습니다. 막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 가능한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예.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뭘 요구를 해야 되냐면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투표 용지가 전자개표기를 스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리딩할 때는 이미 스캔을 하잖아요.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판독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미지 스캔 파일을 내놔라. 그 이미지 스캔 파일하고 직접 다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꼼짝 말아가 됩니다. 야, 요 선거가 만약 이게 그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획을 하나 걷는 거죠. 그렇죠. 그게 까인 적은 한 번도 없죠. 지금. 지난 대선에서 제가 대선 무효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결국 안 졌습니다. 선관위가. 그런데 저는 민초였고 이번의 경우는 그래도 후보 또는 전직 국회의원 분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 상황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 스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용지가 지나간다. 가서 리딩을 한다. 그 투표용지에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투표용지는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하는 게 뭐가 무리한 겁니까? 그죠? 그런 이유로 지금 네.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하라. 그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라는 얘기죠.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관외사전선거 하나만 가지고도 76표 차가 나오는데, 자, 아까는 관외사전선거만 좀 일반 표도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숭이 1동의 경우 1387대 1057인데 27대 39로 분류를 했고요. 이거 특별한 것만 고른 게 아닙니다. 그대로 쭉 그대로 시리얼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숭이 2동의 경우 1567대 1304 200표가 앞서는데 40대 60으로 분류했고요. 그다음에 문학동 1658대 1184 무려 500표나 앞섰는데 25대 40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숭이 13동 628대 551 앞섰는데 9대 18 거의 더블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현 2동 같은 경우는 752대 958 조금 졌죠. 그런데 6대 25라는 것은 4배나 차이 나게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네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용현 5동 같은 경우에 547대 540 비슷하게 나왔지만 6대 24 4배 차이 나게 분류했다. 그래서 이 전체 선거일 투표만을 취합을 했을 경우에 인천 미추홀 의뢰 전자개표는 45대 72, 45.72, 45.72%입니다. 예, 남영희 후보가 전자개표에서 45.72%를 받게 되는데 미분류표는 33.17로 분류를 해서 결국 45.46을 만들어서 0.26포인트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선거일 투표고요. 그다음 관내 사전인 경우에 관내 사전 선거는 남영희 후보가 앞섭니다. 53.11%.
그런데 미분류표는 50.49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53.03으로 불려서 마이너스 0.07 효과를 주고요. 그다음 관외 투표. 마지막으로 관외 투표는 57.69%로 압도적으로 남영희 후보가 앞섭니다. 그런데 57.69 앞서는 관외 투표를 미분류는 평균 42.15%로 분류를 해서 결과적으로 57.38, 즉 마이너스 0.31 마이너스를 줘서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관외 투표가 압도적이네요. 일단은 그렇죠. 남영희 후보한테 압도적인데 요거 투표함 3개를 숨겼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함을 하고 데이터를 내놨다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렇죠. 이 자체는 대단한 처벌감 아닌가요? 그 자체로 무효죠. 음. 예, 그것 자체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자체로 선거 무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미분류표가 토출되는 원리 그거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미분류를 발생시키는가라는 거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우리 출구조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구조사 각 지역의 출구조사를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출구조사만큼 정확한 조사가 드물다. 왜냐하면 출구조사는 5명 걸러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한 가족이 4사람이 한꺼번에 나와서 출구조사하겠다 그러면 같은 성향의 같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5명마다 1명씩 출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출구조사만큼 정확한 조사가 없는데 출구조사회가 일찌감치 우리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출구조사 값이 그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역으로 그걸 뒤집으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조사 발표되는 시점에 네, 조금 더 후에 투표가 완료되고 그렇죠. 투표하면 출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의 결과를 대충 예상한 뒤로 네. 그 투표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데이터를 전국에 지금 대표적인 10몇 군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자개표에서부터 졌으면 미분류표를 어떻게 분류를 하든 어차피 진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할 당시에 정상적인 민주당 후보의 표들을 미분류로 휙휙 던져 보내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얼마 정도를 보낼 것인가라는 부분의 가이드를 출구조사 결과 발표값을 보고 그러면 이 정도를 보내면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겠구나라는 역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세팅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번 데이터는 아직까지 우리 전국의 총선 결과를 다 입수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아닌 바로 2년 뒤 대선 2년 전 대선을 해서 창원 어창구에서 미분류가 80.9%가 나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의 1위가 창원 어창구 이런 사태를 지금 이걸 지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투표 양 중에서요 80.9%가 분류가 안 되고 미분류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1,902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1,538표가 미분류표로 줄줄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왜 이런 것을 문제를 삼지 않는지, 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는 의아할 뿐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메이저 주요 언론들이 쓰지 않고 보도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80.9가 어떻게 나왔을까 유추해보는 거죠. 예. 대략 이 지역에서는 8% 정도를 세팅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8%를 한다는 것이 80이 세팅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80을 세팅을 했는데 왜 정확하게 80이 안 나오고 80.9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무효표라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무효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찢어졌든지 훼손됐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 인주가 2개, 3개 됐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세팅한 값 플러스 알파 그렇다면 80으로 세팅했는데 80.9가 나왔을 가능성 그거 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 리딩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것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팅한 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80을 세팅한 것이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그러면 1등이 80.9%입니다. 그럼 2등은 얼마가 나왔을까? 지난 대선 때 2등은 서울 금천구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시흥 이동 1투에서 무려 72.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70% 세팅한 것이 72.7%로 그 7%를 세팅한다는 것이 70을 세팅한 결과값이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산으로 처리되는 전자기기로 도출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네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은 아주 고정불변으로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고. 자, 그러면 유일한 해법은 무엇일까? 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러 번 계속 보셔야 돼요. 유일한 해법은 투표소 완전 수개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투표소에서 완전 수개표, 전자 개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겁니다. IT 강국, 반도체 강국 대만이 타이완이죠. 대만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완전 수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당 시절부터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부정선거를 겪었던 결과로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 장 한 장 외치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외치고 그러고 벽에다가는 칠판에다가는 발을 정자로 씁니다. 발을 정자로 써서 후보별로 발을 정자를 쓰고 한 장 한 장 들고 뒤에서는 카메라로 찍고 주민들이 둘러서서 다 보고 내가 오늘 아침에 투표한 것을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으면 개표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박스를 이동하고 차로 옮기고 우편으로 날리고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 당일날. 그럼 대만은 인구가 적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에요. 이때 총통선거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대선 때 투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표를 개표를 했고 무려 5시간 만에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투명한 투표함을 쓰고 부정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독일의 경우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서도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 뭐 바코드라든지 QR코드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바코드를 우리가 보고 리딩을 못 하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QR코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쓰는 시스템이 아닌 그냥 있는 투명한 투표함에 표를 넣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서 개표하는 시스템을 택하는 이유도 원천적으로 어떤 부정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관위를 못 믿냐? 경찰을 못 믿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투표소에서 완전 수개표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사회가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믿어. 그거잖아요. 믿어. 근데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 뭔가 이의제기를 하면 미친 사람 만들어 놓고 근데 사실 진실이라는 건 그런 거죠. 사실 누가 이겼는지 모를 수 있는데 나쁜 의도가 보이면 그 원천적으로 나쁜 의도를 보인 사람을 처벌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 우리가 저번에 한번 소름 끼쳤던 게 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대선 때였잖아요. 두 후의 표 차이는 24만 표인데 무려 미분리표가 190만 표. 197만 표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서 윤석열한테 미분리표만 유일하게 50대 50 선거에서 60%가 윤석열로 가서 뒤집어진 선거입니다. 4대 6이었습니다. 진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바꿔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문제는. 요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등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직접 후보로 참여를 했던 분들이 소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주장이나 지금 신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거나 뭐가 다르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은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후보를 밀어주겠다고 작정하면 A 후보가 당선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B 후보가 정당과 관계없이 B 후보 쪽에 유리하게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이더스의 손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는 굉장히 공정한 줄로 착각하고 쓰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는 차라리 저는 우리 보수 쪽에 이걸 주장하는 분들한테 어차피 이 문제의 모든 핵심은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이 골치 아픈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장하는 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기계를 없애버리자. 즉 투표소 수개표 하나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개표 상황표 전량 정보공개 청구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실의 길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방송을 그냥 보시지만 아까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국민은행 816937-04-007606 우리은행 1005-302-00491 왜 제가 후원 요청을 드리냐면 이게 다 시간과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투표 전체 개표 상황표 전량을 정보 공개 청구했다 지금 분석하시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표 상황표를 이거 화면에 보시면 이 개표 상황표 요 한 장이 한 지역 어느 분이든 본인이 투표를 하신 곳이 있을 겁니다. 예. 국민분들께서 내가 투표하러 간 곳 그 한 곳에 이거 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관외를 했든 관내를 했든 또 투표 당일 투표를 했든 그 투표 한 곳마다 요 한 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대략 2만 장 가까이 발생합니다. 아이고. 2만 장.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청구해야 될 곳이 전국적으로 한 251군데. 그래서 2012년부터 이러한 것을 맡아 주신 그 심사의 단체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안단태 사장님이라고 또 이거를 전국을 일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다 받아주시는 선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평생 그분은 정말 벌써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분이 도와주셔서 또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이번 때도 마찬가지다. 벌써 개인 사비를 몇백만 원을 지금 쓰고 계신 중이라서 어떻든 그분한테도 또 그러한 것을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후원 또는 그런 응원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개표 상황표 전부 다. 와. 지금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위헌 소송. 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거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2022년 대선 무효 소송도 제기를 했었고요. 그건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다가 작년 가을에 각하가 됐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대선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잖아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인데 그분이 유죄가 돼야 되는 거고 전국의 거의 모든 선관위원장은 지방 법원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모두 다 기소가 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 대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각하가 됐죠. 그렇지만 그 소송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게 되고 또 그 과정에 미분류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매 개인이 하는 한계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충분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이미지 스캔 파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후보분들 그다음 전직
국회의원분들이 소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다음 또 정당 소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당에서도 그러한 서포트를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선거점이 선거 현행 선거 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 이후에 위헌 소송까지도 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번 총선에서 특별히 부산 같은 경우는 평균 45% 이상 다 득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45% 이상입니다. 지난 선거는 40% 이상이었고요. 그 정도로 부산 지역에서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는데도 초토화됐다는 데는 그만큼 이곳이 이러한 박빙 지역을 조그만한 변수로 여러 개의 어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경험치를 저들한테 준 거예요. 이거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외면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지난 대선 또 심지어 강서 보궐선거 이르기까지 이 데이터들을 전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공개 청구를 선거 끝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청구를 해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공론화되고 이러한 것이 분석을 통해서 이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결국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를 이루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면요. 투표지 분류기, 옛날에는 전자개표기라고 그랬죠. 투표지 분류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류를 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이미지 스캔이라는 걸 하게 돼요. A 투표용지에 누가 찍혔는지가 사진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등을 찍지 않고 분류가 안 돼서 미분류표란으로 빠지는 표들이 있습니다. 그 표들이 개표의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인 선거에서 희한하게 투표지 분류기가 50대 50으로 분류를 했는데 미분류표는 40대 60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가져가는 게 일관된 현상이에요. 호남 대선 때만 빼고. 대선은 전 모든 투표를 다 분석을 해봤잖아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윤석열이 60 미분류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40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표의 표차는 24만 표. 근데 미분류표는 197만 표. 근데 이게 지금 2년 지나서도 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실 우리가 개표를 빨리 한다 그러는데요. 투표함 이동해서 까고 하는 시간에 개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수개표를 하게 되면 박스 이동하는 동안에 사실 개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생활 중에 편리한 것은 은행에 가지 않고 편의점이나 또는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출금하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우리가 ATM기를 쓰는 이유 첫째 편리해서요. 편리하잖아요. 두 번째는 정확하잖아요. 네. 그 숫자가 틀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리하고 정확하고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TM기를 씁니다. 그럼 전자개표기를 왜 씁니까? 편리합니까? 뭐가 편리합니까? 우리가 그 박스를 이동하고 경찰이 따라가야 되고 참관인 따라가야 되고 정확하냐고요. 이게 무슨 정확합니까? 그럼 저렴합니까? 이 기계값이 얼만데요. 결과적으로 전자개표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미분류표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부당하게 분류하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본질만 볼 줄 알면 우리가 투표소 수개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류표를 위해서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미분류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데이터 값을 뭐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표 조작을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저번에 대선 때 미분류표 현황을 보니까 결국 미분류표에서
소위 보수 정당 쪽으로 표가 너무 많이 가더라. 상식 바뀌다. 핵심은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에서 바로 까자. 한 10명 앉아가지고 한 3, 4천 표 분류하는 거 제가 봤을 때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나마 한 가지 좀 그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이 문제에 깊숙하게 들여다보진 않지만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한테 미분류표 집중적으로 챙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대표님이 또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한 번 더 보여드리세요. 후원해드려야 돼. 지금 총선 거 개표 상황표 다 지금 분석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해야죠. 네. 그래야 대비를 하죠. 앞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다 비용이고 시간입니다.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국민은행 816937-04-007606 우리은행 1005-302-00497 어쩌면 여러분들은 뒤바뀐 대통령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또 뭐 다음에 또 조만간 날 잡을게요. 6월 달에 네, 6월 중에. 6월 달에 네. 뵐게요.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